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대표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시작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요. 한편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수사는 정치 개입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일단 국민의힘이 10일까지는 이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내부 논란과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으로는 이제 비대위로 가서 빨리 이 내용을 수습을 하자. 걸로 이제 큰 대세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대위로 가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곳곳에 논리적인 모순도 많고 터점도 많고 억지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당이라고 하는 이 자율적 결사체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권 여당이 계속 이 분란과 내용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건 일단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비대위로서 수습을 좀 마무리하자 이런 식의 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참에 비대위로 간다면 네. 비대위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또 구성할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지 또 전당대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스텝을 밟아가면서 당 지도 체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또 포용력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근데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가 들어서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가 들어서면 일단 전임 지도부는 전부 다 해산이 해체가 된 것이고 중간에 비상지도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비상지도체제 이후에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비대위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 대표까지 모두가 다 이제는 자기 이제 대표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6개월 후에 내가 복귀할 수 있는데 왜 나를 강제로 쫓아내느냐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당원 당규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꼼꼼하게 만들어 놨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준석 당대표 측근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으로 가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길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정치결사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게 만들면 과연 정치의 영역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논쟁들이 모두가 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동안의 정치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당 후사, 선공 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용궁이 생각이 나가지고 용산에 어떤 있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의 생각 그는 그 생각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해서 당원 당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이제 전환 가능한지 여부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복기왕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약간 비상식적으로 보인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부터 이제 논란이 있었죠. 과연 징계가 타당하냐, 또 징계가 적당하냐, 아니면 과도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그건 결국 이후에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지난 일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도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떤 6개월 중징계를 일단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드러나면서 이준석 대표 다시 이제 SNS에 여러 가지 거친 연사를 좀 내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원 당규상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당의 분위기는 빨리 종결을 일단 해야 되겠다. 집권 여당이 석 달이 안 된, 취임 후 석 달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안에서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면 이건 사실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일은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도와주고 국정 운영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인데 그런 걸 하지도 못하고 자기 안에서 내부 집안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에 물론 책임이 어디에 더 많은지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놓고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일단은 책임은 다 일말의 책임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수습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대승적으로 이걸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양보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과거 이준석과 다른 보다 성숙한 정치인을 클 수 있다고 보고 똑같이 저는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는 지도부나 아니면 비대위가 혁신형으로 좀 정권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 비대위의 구성원들이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뒤로 빠지는 것처럼 윤핵관들도 뒤로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핵관도 그 정치적 역량과 그 한계가 많이 드러났고 그 윤핵관이 앞에 나서는 바람에 사실 대통령한테 부담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 선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윤핵관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 선으로 물러가서 전혀 다른 제3의 새로운 지도체제 그리고 그 지도체제는 그야말로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러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체제가 나오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 문제 이런 것들로 촉발이 됐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준석과 함께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당을 운영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불신 속에서 시작된 거고 그 불신의 바탕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촉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말씀하신 윤핵관들이 이 선으로 물러난다? 저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쿨하게 저는 원내대표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원내대표가 선임될 때까지만 저의 역할을 다 하고 저도 책임지고 물러납니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그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 지적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당내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훈수들을 좀 두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만 보이니까 윤핵관이 이 손으로 물러난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상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면 여당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이 조금 헛발질 해줘야 정치적 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둘이 비등하게 서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함께 지는 가운데서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되기를 바라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저는 많은 자기 스스로의 지난 3개월을 좀 되돌아볼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권선동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결단할 문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좀 결심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믿는 핵관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 분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자도 포착이 된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당에서부터 이런 쓴소리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휴가시니까 이 연합뉴스 TV의 이 뉴스센터 시기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좀 직원으로 좀 받아 듣고 정말 이준석도 문제지만 핵관도 정말 문제구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 DJ 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 이겼습니다. 그때도 정말 십몇만 표 차이밖에 안 되는 박빙의 승부였고요. 그때도 여소야대 전국이었고요. 그때도 IMF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슷한 조건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했습니다만 그때 DJ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조치는 동교동 가신을 다 뒤로 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30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동교동 가신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정권 교체했습니다만 당신들은 빠지세요. 그리고 전혀 다른 영남 출신의 보수적인 인사들을 비서실장에 앉히고 국정원장에 앉히고 내각에 등용을 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기간에 이걸 보고 계신다면 DJ의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봐라. 윤핵관도 뒤로 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빼주기를 야당에서도 좀 요구를 해주시고 우리 여당에서도 이렇게 좀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계속 주창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비대위원장직을 두고 함야평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또 정진석 부의장 등 또다시 친윤계 세력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는 아마 이제 의견을 수렴할 텐데요. 이제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이게 단순히 조속한 전당대회를 꾸리기 위한 이런 전당준비위원회 같은 전주의 성격의 실무형 비대위를 할 것인지 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친윤계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죠.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비대위로 나오시는 분은 비대위원장한테 좀 정권을 줘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좀 부여를 해서 권한을 가지고 이 당을 좀 혁신하고 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준석 체제의 그 부작용도 없애고 그동안 윤핵관이 나왔던 것도 좀 부작용을 없애면서 중도에 있고 온건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어떤 당 지도부가 다시 또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혁신형의 정권을 가진 비대위를 하자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 의견이 강합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성격의 비대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대위원장 함합형은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 저도 고민이 큰 게 비대위로 가는 건 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비대위 이후에 새로 등장할 지도부가 또다시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오고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에게 끌려가기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도와주면서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고 서슴지 않고 쓴소리를 할 수 있으면서 대통령도 그걸 경청하는 그런 당정관계가 되는 지도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대위가 되든 아니면 새로 등장할 당대표 체제가 되든 그 고민의 시작이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비대위의 형태가 중요할 텐데 사실 뭐 혁신형이다 관리형이다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상대당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러저러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혁신이 되겠습니까?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비대위의 성격이 강할 텐데 근데 문제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봐요. 처음에 지도체제 문제를 결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생각을 정무수석이 옮겼겠죠. 정무수석이 와서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니까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지금 비대위로 급물살 타고 쭉 정리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정할 것인지 얼마 동안 비대위 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계속 물어가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때는 2번이나 가출한 이준석 대표 어쩔 수 없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손잡으러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면 장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잡음 많지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무능하다, 대변인 무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제 그 내부에서 보면 6명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실세이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은 그들과 상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기 편한 사람들 중심으로 당과 청와대, 내각을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판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혹은 비대위원장으로 세울까요?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운영했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더 많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비대위 지금 이 혼란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출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준석 대표도 또 윤핵관 세력도 다 물러나야 된다. 어제 근데 서병수 의장이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면서 명예로운 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뭐 정해진 형식 같은 게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비대위로 가고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하면 사실 당헌 당규상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그 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길은 사실은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 흐름이 당을 생각하는 당원들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라는 제가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그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뭐 어떤 방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걸 비판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난 대승적으로 내 한 몸이 희생하더라도 당이 빨리 제자를 잡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퇴할 수도 있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반발은 하고 저항은 하지만 비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서 이른바 이제 법적 소송까지 이제 불사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강대 강이 부딪히면서 진짜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도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못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싸워라 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법적 소송까지 가서 이 정치를 사법화시켜서 판사에게 이 정당 내부의 일을 물어보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저는 의존하는 것은 쉽게 결말에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당이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퇴하는 방안이 명예로운 퇴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퇴는 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비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다음에 어떤 향후의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이 과정에서 좀 더 대승적인 어떤 그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경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무혐의로 되거나 불송치로 결론이 났을 때는 다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법적 대응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혼란 지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일 텐데 저는 전자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당에 빨리 정비가 되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비단 여당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야당도 그다지 좋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 명예롭게 퇴진하고 비대위가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선택을 해주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이 저로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명예가 그냥 물러나 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비대위와 그다음에 구성되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당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해 주셔야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나의 안전장치 정도는 마련이 됐구나. 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극대 극으로 강대강으로 치닫다가도 여야도 타협을 하는 판인데 같은 당내에서 타협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은 어떤 원로분들이 하나의 어떤 타협책을 내놔서 이준석 당대표는 첫 번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둘 다 물러나는 모양새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었었는데 워낙에 독특한 스타일의 어떤 그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능성으로 볼 때는 법적 대응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저는 조금 두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안전장치가 좀 그렇죠. 있을까요? 그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진짜 묘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비대위로 간다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이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난번에 선대위 때 과정에서 가출했으면 다시 또 데려오듯이 내려가서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로 가는 걸 좀 양해해 달라. 그리고 고생 많았다. 그리고 불만이 많은 거 다 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걸 제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개월 지금 당원권 정지로 돼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 동의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 아쉽고 화가 나겠지만 비대위가 출범한 다음에 비대위 직권으로 그 6개월의 권한 중지라는 것을 좀 해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징계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명예롭게 그걸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물론 남아있는 경찰 수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비대위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경찰 수사의 결과를 지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온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재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로 정치의 묘미인데, 과연 권성동 대표가 그런 고민을 할지, 권성동 대표도 대통령과 함께 연합뉴스 TV에 뉴스센터 11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에 너무 좋은 훈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물러나면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으로 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이미 축출 대상, 이 정부에서는 축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원로들께서 어떤 묘책을 좀 마련해서 빨리 이 혼란함이 좀 극복되어야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근데 사실 잠깐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뭐 안전장치나 묘안을 통해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조금은 조용하다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공세를 조금 해놓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또 친 이준석계의 움직임을 보면 김웅 의원은 SNS에 설문조사를 올리거나 또 김용태 의원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좀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자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서병수 의장이 나와서 비대위로 가는 걸로 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준석 대표랑 제가 소통은 못 해봤습니다만,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성숙한 정치인, 그리고 좀 더 원숭미가 있는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도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알고 정말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고 억지스럽게 지금 밀어붙이는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향후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지금 또 과거의 이준석으로 돌아가서 흑화가 되면서 네. 계속 싸우면서 소송도 불사하고 당을 끊임없이 수렁으로 몰아가면서 지릭탕설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당장 화가 나니까 그런 식의 즉자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걸 하더라도 저는 당의 큰 흐름에서 비대위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윤핵관도 아닌 이준석 대표도 아닌 정말 양자가 다 뒤로 물러나면서 대통령과 정말 소통하고 대통령에게 서로 협력과 견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전체 당의 균형된 시각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거 뭐 여당 내 갈등이긴 하지만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당 내 이런 갈등 봉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해야 되는지 훈수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들은 정권 잡더니 바로 여기서 밥그릇 싸움 하고 있구나. 누가 대장을 먹어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까. 이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권성동 대표의 그 문자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당무에 관심 없다고 하더니 실제 당무에 굉장히 많은 개입과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인데, 정치권이 불신받아서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인의식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는 성숙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대표들이 사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불신으로 가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정해놓지 않아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문제로 들어가서 내 법이 허용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것을 정치인으로서 결단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또 정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핵관 관계자들 함께 양보하는 결단을 내릴 때에 지금 혼란 지경에 있는 여당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바닥을
치닫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지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에서 또다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선 국민의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여당을 운영하려고 이런 혼란을 만들어냈구나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국민의힘이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 여당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윤핵관을 중심에 내건 윤핵관 중심의 당의 재편 이렇게 간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희망이 없고 여야도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각의 쇄신 요구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내각도 재기능을 못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당은 당대로 지금 한 달 내내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전 난국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서 그런 위기와 난국을 돌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인적 쇄신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걸로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대를 좀 결의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내각 개편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은 이미 이제 개편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임명한 지 지금 3달도 안 된 내각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시작한 지 석 달이 안 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문제가 있으니까 갈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만 대통령실 인적 개편은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라 그 분위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성격 그리고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한번 믿어서 신뢰를 주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석 달이 안 된 상황에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필요의 영역과 이것이 실제로 관철돼서 가능한 것인가 영역은 좀 별개의 것이어서 저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교체를 통해서 어떤 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이 부분을 좀 그 하락세를 좀 다시 탈출해 나가겠다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 바꾸고 내각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각이나 참모를 바꾸는 것보다 본인이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본인이 내각 이야기 잘 안 듣고 본인이 내각을 잘 통솔을 못하고 본인이 대통령실의 쓴소리나 직원을 싫어하고 당에서 쓴소리 나오면 싫어하고 이러면 본인의 문제지 그게 주위의 참모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먼저 생각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바뀌는 것 그걸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이번 휴가 기간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휴가 기간 동안 대통령이 말씀처럼 좀 커다란 변화가 있는 태도를 보일까요?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뭐 네.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일도 안 됐잖아요. 네.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역대 대통령이 안 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그것도 뭐 작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통을 포기한 것인가? 앞으로 임기 5년 남았으니까 또 내년까지는 선거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갖게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극복을 해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부에 더 기댈 것은 없구나라고 하면 정말로 콘크리트 지지층 이외에는 이제는 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어떤 희망을 다 포기하게 되는 상태로 앞으로 5년을 끌고 가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변한 것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을 통한 개편인 것이죠. 내각 우선은 뭐 개편 앞서서 지금 코로나가 한참 성행하고 어려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워낙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잘못도 수면 위로 이렇게 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생활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주무장관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그리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육부 장관 나오자마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그것이 그분의 어떤 철학이었겠어요? 아니죠. 저는
대통령 정책실에서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준비된 정책 안으로 여러 가지 당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국민들과 얘기해 보면 이슈가 조금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경찰들의 그런 그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서 쿠데타에 비유를 하고 이런 것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자질이 없는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100일 만에 이런 결단도 내리는구나. 정말 대통령 큰 결심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저 마음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각과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아무도 직언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6명의 최측근들 직장생활 같이 해왔던 그 동료들 비서로 두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하게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추천을 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주요 비서관들도 말을 못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다시 출범한다라는 생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받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각 인선을 짚어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이걸 두고 지금 공세가 뜨겁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쇄신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습니까? 뭐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네. 제 그냥 짐작으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짐작으로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내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 잘못은 지금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호되게 지금 혼나고 있죠.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박순애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런 방법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실은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박순애 장관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불려 나와서 그것도 자기 전공이 아닌 교육부 수장으로 와서 그것도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교육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툭 건드렸으니 이게 일파만파 이건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시작을 했을 때 그 수습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이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걸 잘 정리를 할 것인가 생각해라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실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과연 박순애 장관이 향후에라도 이 부총리를 겸하고 있지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 정책들을 개선 신뢰성 있게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결국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명권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드러난 이 박순애 장관의 어떤 정책적 오류나 또는 정무적 감각의 미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특단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이나 차관보도 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때문에 인사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바뀌는 부분 말씀해 주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인사 시스템 개혁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정권 교체 이후에 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걸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네.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거에 해왔던 어떤 인사 검증의 관례들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지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일단 그 인사 검증을 이제 옮겨놨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청와대 안에는 사실 인사기획관이 있고 밑에 인사비서관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시스템적으로 이게 지금 완벽하게 작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낭만 지금 후보자도 있었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고 공정거래위원장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대통령실 전체 좀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자가 없는 논란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인사검증의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이건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고 이건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겨서 휴가 끝나고 돌아오시면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대국민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조금 녹아서 나올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언급해주신 대로 조금 되게 축소해서 발언을 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너무 어려운 남았지만,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뭐 이제 이번 주말까지 이제 휴가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니까 뭐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두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8.15 연설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처음 집권 첫 해의 8.15 메시지는 본인의 생각을 전부 다 담아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국가관, 민족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인데 이번 8.15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까도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아는 분들은 대통령의 8.15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펠로시 와 있습니다만 네. 뭐 미중 관계에서의 우리 한반도 그리고 남북 관계의 문제 이런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함께 언급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또 며칠 차이 안 나게 100일 기자회견이라서 그 두 가지를 믹서시켜서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 다소 조금 규모 작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0일 때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다 국민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는 이런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사 문제 여전히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누가 더 세냐라는 힘겨루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교육부의 장관부터 차관, 처관보까지 이 교육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 정권의 어떤 그 혜택을 받은 고위직들은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 전 정부 관계자들 배제라고 하면 사실 관료들 사이에서 좋은 인재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차관보 시키고 차관시키고 또 1급시키고 승진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 정부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외? 그러면 사실 이진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의 인사들도 혹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화합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많이 의심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 반성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 가지 조직과 인사, 개편 이런 변화와 동시에 국민들의 메시지가 8.15와 100일쯤에는 좀 나와줘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안심하고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휴가 직후 즈음으로 맞물리니까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후보들의 행보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첫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가만히 전략이었죠. 네. 어차피 뭐 앞서가고 당대표가 확실히 하니까 조용히 있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했는데 뭐 물론 하고 싶은 정치적 발언들을 막 쏟아냈습니다만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이야기되는 사법 리스크라고 네. 하는 어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심지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국기문란 행위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당대회에 맞춰가지고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느냐. 특정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건 검찰과 경찰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또 정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발을 좀 당합니다. 그러면 저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와요. 네. 그럼 당연히 출석을 합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입장과 결백함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고소고발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저는 이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한테 쏟아지는 여러 가지의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만 해도 이것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던 사람이 가져야 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적당한 이게 접근 방법인가?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부여한 대한민국이 제도적으로 부여한 이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그 형평성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겁니까? 그러면 모든 정치인에게 제기된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의혹이 있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 전당대회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걸 봉쇄하려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선 후보까지 나오셨고 이제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되실 분이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자기 동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이재명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좀 비판해 주셨습니다. 사건 그 자체만 두고 국기문란이다라고 했다면 다소 과한 표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은 전당대회가 8월 28일인데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우리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주요 정당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에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는 그거 피하고 했어요. 검찰도 경찰도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사법의 영역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피해주는 이런 어떤 조율들을 했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의심이 드냐면 지금은 이제 검찰은 친정체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딱 돼 있고 검찰총장은 없어도 되고 없잖아요 지금. 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일사불란한 친정체제가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경찰까지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완전한 친정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찰에게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해라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당의 야당의 주요 정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일 수 있다. 만약에 검경이 이렇게 정치 개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켰던 것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결론이 나기를 바래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바로 경선을 수도권 경선이거든요. 그것도 네. 그걸 앞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오해를 검찰과 경찰이 안 받으려면 저는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봐줘라 안 봐줘라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부분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역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8월 중순쯤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어찌 보면 이 시점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요, 좀 본인이 이제 조금 그 불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지만 선거가 있고 공직선거법 사법은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법과 관련돼서 하는 그 배모 씨에 대한 수사는 그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고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9월 8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또 송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8월 28일이라는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그건 경강부회이고 정말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이고요. 선거사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사법은 선거 있고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9월 8일 날까지 이 기소 여부와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걸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은 역산을 해보면 8월 중순, 8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 8월 28일 전당대회인데 나한테 좀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야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사법 6개월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소가 될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이게 배모 씨 사무관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말아달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선거법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수사가 다르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소 이후에 또 추가 보충 수사도 가능하거든요. 기소 이후에.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배모 씨의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고 요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혐의로 해서 현재 그 이재명 의원과 배우자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시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발표가 8월 중순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고 손실 여부를 조사를 해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 거라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하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정리해달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따로 좀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허위 사실 공표와 이제 국고 유용 요 논란은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게 다른 부분인 것이죠.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기소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기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그것이 사실 여부를 일상적으로 하면 알려면 되는 거예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허위 6개월 안에 사실- 끝내려면 허위 사실인지 공- 아닌지 알려면 국고 손실 여부를 조사를 성실하게 해봐야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 식당이 많다, 뭐 대상지가 많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8월 말 수사 발표 시점으로 잡은 것을 이유를 대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해석이 워낙 달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달라도 뭐 시청자들이 워낙 잘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관련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참고인 A 씨가 이제 이재명 의원의 캠프 운전 기사로 일한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500만 원을 받은 것도 알려졌고 또 이 의원 측은 김혜경 씨의 차가 아니라 뭐 선행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워낙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이런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주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더 변명을 하는 것을 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도 사실 보십시오. 그냥 전혀 상관없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분인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용의자인 배모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배모 씨 소유의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배모 씨 소유의 빌라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민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것이 그 공직선거법상 보고하게 돼 있는 선거 비용을 보니까 이분에게 1,500만 원의 운전기사로서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김혜경 여사의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건 아니고 앞에 차량을 운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거짓말이라는 게 물론 내 거짓말을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부인이라는 게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자꾸 부인하다 계속 의혹이 커져나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부인차가 아니라 선행 차량 운전했다고 했는데 김혜경 씨 차를 운전하는 사진이나 이런 내용이 포착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정치에서는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간단치 않게 보입니다. 왜?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아는 지인인데 배모 씨가 추천해서 뭐 김혜경 여사 차를 운전하게 했다라고 인정하면 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인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그런 식의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인이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의 진정성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고 봐요. 조금 다른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과정 속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성남시청에서 운전직으로 있다가 거의 정년 퇴직한 분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새롭게 나온 분이라 이게 회계 장부를 보고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어떤 운전 또 그 노무직으로서의 임금을 줬다라고 하면 선행 차량을 운전한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확인을 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무조건 다 이재명 의원의 변명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심리적 압박이 본인한테 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본인의 개인 카드로 먼저 선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카드로 또 대체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 선상에 굉장히 좀 중심에 놓여 있는 대상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참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도 수사 과정에서는 이분에게 얼마만큼의 정신적 압박을 가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실체는 결국에는 뭐 수사 결과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권을 쥘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으로 계속 지금 혼란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도 빨리 잘 수습이 돼서 극단적인 세력이 아닌 정상적인 체제로 가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만 여당도 안정이 되고 그 여당이 안정을 찾아서 잘 해야만 같이 경쟁하는 야당도 사실은 새로운 모색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당 입장에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야당도 이재명 의원의 이런 그 리스크를 안고 몇몇 팬덤들의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어대명 확대명으로 해서 민주당의 총선까지를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체제로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여당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야당이 잘 돼야 우리도 좀 서로 반성하고 할 텐데 정말 여야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어대명, 확대명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전당대회는 축제인데 이게 좀 흥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일차적으로 워낙 지금 여당과 대통령 이슈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답답한 문제예요. 네. 저희는 뭐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혐의점이나 공격 포인트 이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더 부각되고 그리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 두 사람이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데 이 전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현재 뭐 공격받고 있는 포인트는 이미 대선 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 그 6월 1일 재보선 때 셀프 공천이 아니냐 뭐 이런 공격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셀프 공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보고 출마해라라고 하는 목소리와 참아라라는 목소리가 대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서 정치인 이재명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나서서 출마를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망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자마자 청와대 이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것 아니야? 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힘들더라도 이재명이 전면에 섰을 때 그나마 승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당원들의 요청도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공천을 받을 때 내가 공천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도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견 전달을 가지고 셀프 공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내 사정으로 볼 때는 좀 무리한 공격인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갖고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똑같이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면 전당대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저는 그 두 사람 그 젊은 의원들은 비전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보다 나는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뭐 지난 국회에서 어린이 3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개혁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보다 더 개혁적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맞지? 그 보수 언론이나 일반적인 여당의 공격과 똑같이 뭐 셀프 공천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민주당 이 흥행이 성공하겠습니까? 오히려 당원들도 그런 것을 보면 아유 왜 그래? 난 젊은 사람들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세력을 대표하는 두 분이서 반 이재명 연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실제 결과를 뒤집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연대가 가능한데 현재는요. 어느 세력을 사실 등에 업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대표 주자들도 아니고 두 분은.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개혁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조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는 첫 번째 목적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3등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3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정치인인 것인데 강훈식 의원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지? 젊고 잘생기고 이미지는 좋고 한데 어떤 정치인인지라는 강훈식의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강훈식 의원은 이번 경선을 통해서 강훈식은 이런 정치인이고 이런 비전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강훈식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강훈식은 앞으로 대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각각의 어떤 그 경선에 임하는 자기들의 부족한 점이나 혹은 그 비전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노림수가 좀 다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젊은 두 분의 단일화는 어려운 국면이고 실제 단일화 한다고 해도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이런 파장을 불러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일화의 길은 사실 좀 요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대명, 확대명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재명 의원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공세를 받는 부분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 계속된 발언들 또 셀프 공천이다 이런 부분들이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발언과 관련된 논란 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의원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의 시장으로 있다가 2012년 선거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이다 반으로 그때 탄핵 정국에 2016년 그때죠. 탄핵 정국 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했을 때 처음 그 주류로 등장했을 그 계기가 뭐냐면 사이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대선 후보까지 됐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제1야당의 대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그런 그 속 시원한 발언들이라는 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이야기하면 말이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왜 또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정치의 워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도 처음에 변방에 있을 때 시장하다가 정치인으로 중앙 정치로 올 때는 그런 화끈한 발언이 어필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중앙의 가장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권력자 중에 권력자 아닙니까? 이런 분이면 말을 할 때는 자기만 쳐다보는 그런 사이다 발언을 원하는 팬덤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너무 거칠고 말이 너무 조율이 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뭐 국기문란이라든지 나는 기득권에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10년 전에 자기 신세를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의원이 지금 현실에 자기 스스로가 가장 권력자 중에 권력자라는 현재 신분과 과거에 자기가 핍박받았다는 그 의식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발언이 저는 과도하게 자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을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설화에 대한 좀 지적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과거에는 이제 선봉장 역할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라고 하는 시정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관료적인 공무원스러운 말투로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용어로 해서 비판 대신에 욕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대화도 잘 되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재명은 선봉장이었다면 지금은 본진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봉장이 구사하는 언어와 그리고 전투 방법 이것과
이 본진의 장이 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자세로 어떤 표현 하나하나도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곧 또 8월 28일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 좋을까요? 대선 아깝게 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잘못 뽑은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도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속에서 그래도 민주당은 희망이 있었네. 정치 속에 민주당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이런 평을 받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